그녀는 굴욕을 당하고 쓸모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바로 자신의 결혼기념일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가 임신한 채로 백만장자와 결혼해서 돌아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건너뛰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을 할 말을 잃게 만들 테니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런 콘텐츠를 좋아하신다면 이미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 감동적인 이야기 채널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의 비즈니스 빌딩 가장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접시에 부딪히는 식기 소리와 첫마디 말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은 침묵 속에서 서아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5번째, 그녀는 정성껏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 켜진 촛불, 기다리는 와인잔. 하지만 그녀 앞에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네, 또다시 시계가 21시 47분을 가리켰을 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지 않을 거라고. 지난 몇 달간 남편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명문대를 졸업한 이후로 멀어지고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곧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솔직히 말해서 그녀는 그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거의 2배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고 그 순간까지 그도 그녀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기다림을 포기하려 할 때 민준이 문을 열었고 한순간 그녀는 자신이 편집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왔고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민준은 그녀 앞 테이블에 갈색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읽어봐. 서아는 이미 그 내용물을 두려워하며 봉투를 집어들었고 첫 장을 읽었을 때 거기에는 이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민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봐, 서아. 5분째 그 서류만 쳐다보고 있잖아. 아마도 그녀는 5분 동안 이혼이라는 큰 글자들을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충격에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식사 대신 그녀에게 전달된 것은 여러 장의 잔인한 폭로였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녀는 더듬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짧은 갈색 머리를 손가락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글씨 읽을 줄 알잖아? 서아의 손이 떨리며 와인잔에 닿았고 마치 그 술이 마법처럼 이 상황을 지워줄 수 있다는 듯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잔을 다시 채우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인은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그곳에 형성된 덩어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뺨을 따라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어떻게든 다른 눈물들이 흐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왜, 민준? 목이 메인 소리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남자와 그녀 앞에 앉아있는 남자 사이에는 아무런 유사점이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 이 민준은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갈색 눈에는 온기가 없었고 그녀가 키스하기를 사랑했던 입술은 이제 굳고 얇은 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초 더 시선을 고정한 채 서류 가방에서 다른 문서를 꺼내 서아 앞에 놓았습니다. 왜냐고? 아직도 묻는 거야? 나한테 후계자를 약속했잖아. 기억나? 그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결혼에 동의한 유일한 조건이었어. 그는 한숨을 쉬며 거의 지루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넌 아직 나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않았어. 게다가 검사 결과 넌 사실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증명됐고 그의 말은 이혼 요구보다 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검사 결과나 봐. 서아. 민준은 서아가 선천적인 자궁 기형 문제가 있다고 적힌 검사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서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왜 그가 이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지? 심지어 그녀 자신도 몰랐는데. 당신이 왜 이걸 가지고 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서아 모른다고. 내가 김 원장이랑 친구인 거 알잖아. 그가 네 검사 결과를 나한테 줬고 난 그가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쓸모없는 걸 계속할 필요는 없으니까. 서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쓸모없다고. 우리의 사랑과 결혼을 쓸모없다고 부르는 거야. 잔인한 깨달음이 그녀를 강타했을 때 말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 그럴 리가. 오직 서아의 사랑만 있었을 뿐.
당신이 나한테 원했던 건 아이뿐이었어? 서아가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네가 나한테 뭘 더 줄 수 있는데? 넌 이름도 돈도 재능도 없잖아. 넌 나한테 아이를 낳아줄 수 있었을 뿐인데 그것마저 실패했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녀는 떨어지려는 굵은 눈물층을 간신히 참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거의 동정처럼 들리는 비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5년이 지난 후에 솔직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게 더 좋았겠어. 서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가 결혼 생활 내내 그녀에게 여러 번 거짓말을 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를 갖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결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말은 마치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녀가 쟁취했어야 할 특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거래가 아니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 서아. 결혼은 비즈니스야. 네가 그걸 이해하고 서류에 서명하길 바라. 그는 관자놀이를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자, 서아. 내가 대학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동안 넌 집에서 빈둥거렸잖아. 지난 5년 동안 서아는 그의 가족이 그녀를 모욕할 때마다, 그들이 그녀의 옷차림을 비웃거나 화장을 문제 삼을 때마다, 그녀의 부모가 그녀를 버렸다고 조롱할 때마다 분노를 마음속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저장되어 있었고, 이제 그 분노는 폭발할 준비가 된 경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그럼 누가 당신 밥을 해주고 옷을 빨고 셔츠를 다리고 대학 과제까지 해줬는데? 그는 턱을 꽉 다물었습니다. 네가 가끔은 유용했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태성그룹 대표이사는 가정부 일 이상을 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해. 가정부, 그건 어디서든 고용할 수 있어. 가정부. 씁쓸함이 그녀의 입술을 부드러운 미소로 휘게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그런 존재였어. 돈을 줄 필요 없는 가정부.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5년이 모두 나빴던 건 아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 어느 순간엔 널 사랑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둘 다 이성적이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이성적이라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노의 파도가 혈관을 천천히 불태우는 동안 서아는 쉿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빌어먹을 서류에 서명해. 서아의 눈은 와인병으로 향했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것을 그의 머리에 깨뜨리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때리고 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저 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깊은 숨을 폐로 들이마시며 서아는 가방에서 펜을 꺼내 그가 원하는 곳에 서명했습니다. 서아는 그 서류들을 그의 목구멍에 쳐넣고 싶었지만 그를 알기에 그는 예비 사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서아는 서명한 문서를 그에게 건네며 마치 무언가가 그녀 영혼의 한 조각을 찢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착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가 그렇게 부르는 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이번에야 비로소 조롱의 암시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그에게 그런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가 서에게 앉으라는 제스처를 하며 말했습니다. 넌 이 아파트에서 나가야 해. 오늘 당장. 아직도 서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 그는 코허리를 쥐었습니다. 이제 넌 혼자야. 내가 이 아파트 월세를 거의 1년 동안 내줬잖아. 그녀가 항의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넌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어.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너한테 속한 게 아니야. 이 안에 있는 것들의 90%처럼. 지금 가서 내 물건이나 챙겨. 분노가 서아의 얼굴로 치밀어 올랐지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이 멀었고 순진했으며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참이었습니다. 턱을 악물고 서아는 의자에서 일어나 턱을 들고 등을 곧게 펴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결혼 생활, 그 모든 세월, 화장실에서 삼켰던 모든 눈물, 농담으로 위장된 그의 가족의 모든 굴욕, 그 모든 것이 게임의 일부였습니다. 그녀가 항상 사랑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임. 하지만 사랑은 결코 그의 규칙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방의 침묵이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는 걸음마다 집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영혼의 애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옷장은 여전히 라벤더 향이 났습니다. 그녀가 그의 옷에 향을 내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흠잡을 데 없이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삶에서 쫓겨나는 날에도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천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는 손가락들, 그와 함께 여행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가방, 아직 그들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블라우스 몇 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으면서 마치 접힘의 순서를 유지함으로써 자기 안의 질서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질서 정연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묻지 않았어. 그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가득 찬 옷걸이들, 흠없는 선반들 모두 그녀가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것이라고 말했던 집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공과금 납부, 음식 준비, 아파트 청소, 좋은 향기, 평화, 모든 것이 그녀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결코 알아채지 못했고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월세를 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속삭였습니다. 네, 그녀는 정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원증도 월급도 현대적인 사무실의 책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생산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고 부양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외주로 바느질을 하고 인터넷에서 맞춤 제작 상품을 조용히 팔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녀는 모든 돈을 별도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믿어야 하는 남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결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송금을 늦게 했을 때 월세가 어떻게 지불되었는지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드레스를 챙겼습니다. 그의 부모님 댁에서 첫 저녁 식사를 할 때 입었던 것, 시어머니가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어떤 사람들은 노력은 하지만 품격 있게 태어나지는 못한다고 말했던 그날. 그날 밤 서아는 화장실에서 울었고 민주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가 그의 어머니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다른 때처럼 고통을 삼켰습니다. 침대 위에 소지품을 쌓는 동안 또 다른 질문이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그녀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봉투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검사를 한 적이 없어. 기억나지 않아. 그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병원에 갔던 모든 일, 모든 진료, 그녀는 결코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렇게 결정적인 것에 대해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부인과 검사를 받았더라도 그 어떤 검사도 그녀에게 심각한 해부학적 구조 이상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녀보다 먼저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김 원장,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의 친구 항상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도움이 되었지만 또한 항상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많이 웃고 말을 적게 했습니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떨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동의 없이 의료 기록을 공유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몸 정보에 대한 권리, 존엄성을 포함하는 배신, 그들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했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속옷을 접지 않고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제 분노가 공간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조종당하고 생략되고 침묵당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장 앞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서랍을 당겼습니다. 사진들, 편지들, 그녀에게는 진짜였던 결혼 생활의 작은 기념품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그녀가 혼자 사랑했다는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싸웠고 혼자서 관계 전체를 지탱했습니다. 그가 한 번이라도 나를 본 적이 있을까? 그녀는 해변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더 이상 진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제 서아는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결코 없었이와 도문에 결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의, 외관, 결혼식 의상과 복종의 각본이 있는 고급 연극이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더 이상 울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생각 없이 사진을 가방에 던졌습니다. 그 고통은 이제 연료였습니다. 옷 한 벌 한 벌을 챙길 때마다 그녀는 자기 안에 새로운 약속을 꿰매었습니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당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리라. 서아는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었지만 민준이 몰랐던 것은 그가 그녀를 자신의 삶에서 떼어냄으로써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를 해방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여자. 서아는 잠시 방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침대 위에 열린 가방은 이미 옷으로 위장된 기억들, 조심스럽게 접히거나 서둘러 던져진 삶의 조각들로 넘쳐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아파트의 모든 세부 사항은 어떤 식으로든 그녀의 헌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고른 그림들, 그녀가 직접 맞춤 제작한 커튼, 많은 밤 동안 그가 시끄러운 저녁 식사에서 친구들의 농담에 웃으며 쏟았던 와인을 무릎 꿇고 닦았던 카펫,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은 적의 영토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단호하게 닫았습니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코트를 입고 머리를 간단한 쪽으로 묶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목의 덩어리가 커졌지만 그녀는 울기를 거부했습니다. 더 이상은 민주는 더 이상의 눈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 그녀의 시선은 너무나 평범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세부 사항에 부딪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그의 사진만 있는 문, 그녀가 고를 안목이 없다고, 그가 단언했던 그가 가장 좋아하는 쿠션, 그가 쓸데없는 것에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직접 설치한 금색 액자의 거울, 모든 것이 그녀가 애정으로 지탱하고 그가 경멸로 독살한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소파에 앉아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귀에 전화를 대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명보다 더 아픈 미소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짐을 벗어버린 사람,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 아마도 다른 사람과 함께.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서아는 잠시 소파 뒤에 멈춰 서서 조용한 작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하지만 그녀가 지금 무슨 말을 하든 그의 자존심만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라는 특권조차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문으로 걸어갔지만 문고리를 잡았을 때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이제 막 하고 있어. 내가 말한 그대로야. 혼자서 소란 피우지 않고 항상 예측 가능했지. 그 문장은 안에서 밖으로 배는 칼날 같았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재단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던 바로 그 손으로 휴대폰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고 그런 다음 느리고 확고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홀로 걸어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침묵은 숨 막혔습니다. 표시등은 잔인한 느림으로 층을 표시했습니다. 15, 14, 13.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서아는 들어갔습니다. 어깨 너머로 마지막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부유하고 호화로웠지만 영혼도 사랑도 진실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아는 몇 시간 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힘들게 오르내렸지만 그녀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온전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굴욕당했을지 모르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경비실을 나설 때 경비원이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도 위에서 밤의 차가운 바람이 마치 상기시켜주듯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삶은 저 밖에 있었고 그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가방을 들고 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팔의 무게를 느꼈지만 그 무게는 그녀가 남겨두고 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얼굴을 들어 눈앞에 펼쳐진 빛나는 도시를 마주했을 때 그녀는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민주는 자신이 이겼다고,
가장 약한 말이 게임판에서 제거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거의 몰랐던 것은 서아가 체크메이트를 위해 단지 한 발 물러섰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내려갔습니다. 여행 가방은 그녀가 남겨두고 온 것들을 불편하게 상기시키듯 뒤에서 끌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갈 곳이 없었고 계획도 확신도 없었지만 다시는 그 아파트에서의 자신이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만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추위가 자신을 만지도록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와는 달리 추위는 따뜻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트들의 마천루에서 멀리 떨어진 소박한 동네에 사는 오랜 친구 수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질문 없이 그저 침묵과 담요, 따뜻한 차, 그리고 바닥에 매트리스가 깔린 방으로 그녀를 두 팔 벌려 맞이했습니다. 서아는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민준 때문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려 애쓰면서 자신이 되지 못한 모든 것 때문에 처음 며칠은 애도 기간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덜 먹었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메시지를 기다리며 몇 시간 동안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새벽 어느 순간 서아는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까지 가서 불을 켜고 자신을 마주 보았습니다. 끝났어.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서아는 낡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자유시간에 바느질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이메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그녀는 새벽 공방이라는 소규모 기업을 등록했습니다. 저렴한 인테리어 디자인과 맞춤형 수공예품 전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모아두었던 민준이 쓸데없는 것에 쓴다고 말했던 푼돈을 사용하여 실 단추 그리고 몇 미터의 레이스를 샀습니다. 낡은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눈에 띄지 않는 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그녀를 대신해 말하게 했습니다. 첫 주문은 작았습니다. 한 고객은 맞춤형 쿠션 커버를 주문했고 다른 고객은 방을 치료 공간으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서아는 모든 바느질의 사랑을, 모든 구석의 정성을 담았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을 혼자서 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3개월도 채 안 되어 그녀의 작품 중 하나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 인플루언서가 공방을 발견하고 레이스 장식과 수제로 수놓은 문구가 있는 손수 만든 커튼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서아의 페이지는 폭발했고 주문은 2배, 3배로 늘어났지만 성공은 주문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품의 스타일과 섬세함에 감명받은 한 익명의 투자자가 동업을 제안하며 연락해 왔습니다. 서아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 번 남자에게 자신의 이름, 몸, 시간을 바쳤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초기 이익과 수년간 조용히 쌓아온 지식을 사용하여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 쇼핑몰 안에 새벽 공방의 지점을 열었습니다. 그 공간은 언젠가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여성 기업가, 장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창작자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좌를 시작하고 다른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재기를 원하는 미혼모와 지역사회 여성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비상 인베스트먼트. 그것은 여성들이 이끄는 사업에 조용히 지분을 사들이는 신비로운 인물이 소유한 비밀 투자 펀드였습니다. 서아는 회의에 초대받았습니다. 장소에 도착했을 때 도시의 금융 중심계에 있는 거울 같은 건물. 그녀는 즉시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민준이 이제 대표이사인 곳. 하지만 그날 그는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여성이 서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름, 새로운 모습, 새로운 힘을 사용했습니다. 한때 서명 한 장으로 그녀를 버렸던 남자는 이제 계약을 위해 애원할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차분하게 제안을 들었습니다.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강하고 더 생기 있고 더 완전한 자신의 모습이 그녀에게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복수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겼습니다. 그날 밤 임페리얼 호텔 연회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치와 허영의 향연이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값비싼 의상과 플라스틱 미소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태성재단의 갈라나이트, 투자자 기업가, 그리고 기업 부문에 영향력 있는 이름들을 위한 자선 행사였습니다. 민주는 마치 자신의 왕국에 있는 왕자처럼 손님들 사이를 거닐었습니다. 그는 맞춤 제작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이탈리아 실크 넥타이를 메고 그 판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이 그의 미소를 얼어붙게 한 장면에 멈췄습니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호기심 어린 시선과 조심스러운 속삭임에 둘러싸여 아름답고 단호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직선적인 디자인의 우아한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황금시대에 속한 것처럼 보이는 섬세한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높은 쪽으로 묶고 미묘한 화장,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그것은 서아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그가 아파트에서 쫓아냈던 서아가 아니었습니다. 더 고고하고 더 세련되고 더 다가갈 수 없는 다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더 나이가 많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며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정장을 입고 명령에 익숙한 자세를 한 남자가 그녀와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미소 짓게 했습니다. 거의 공범처럼. 민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그는 마치 그 장면이 직접적인 모욕인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며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 남자가 서아에게 샴페인 잔을 건네고 그녀가 우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장소와 그 분위기가 오랫동안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위에서 몇몇 기업가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새벽 공방 창립자래. 알아? 최근에 비상 인베스트먼트랑 파트너십 맺었대. 지난 3개월 동안 회사 가치가 3배로 뛰었어. 최진혁 회장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그 이름에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진혁, 국내에서 가장 두려운 투자자 중 한 명, 금융계의 상어, 그리고 지금 그의 전 부인에게 침을 흘리고 있다니. 민주는 손가락이 하얗게 될 때까지 잔을 꽉 쥐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가네. 분명히 그 남자한테 지원받고 있겠지. 그렇게 살아남는 거야. 그의 마음은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이야기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실력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었고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양해줄 늙고 부유한 남자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 같은 여자들은 항상 그랬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힘을 가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 하지만 그가 생각 속에서 이것을 반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행동하는 방식. 서아는 최 회장의 팔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복종적이거나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최진혁 회장은 존중과 주의와 감탄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변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그가 경멸했던 불안정한 여자라고 믿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절이 정당화되었다고 믿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얼굴을 돌려 인파를 벗어나며 등골을 타고 오르는 냉기를 무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부양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주는 연회장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또 한 명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배경에서 클래식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은 스파클링 와인 쟁반을 들고 돌아다녔고 파티장은 가짜 미소와 억지 웃음으로 들끓었습니다. 민주는 그곳에 있었지만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 금시계가 번쩍였고 그의 옆에는 소유욕 강한 단호함으로 그의 팔을 잡고 있는 유라가 있었습니다. 그의 현재 여자친구, 아니 서아와 이혼 후 그가 그린 계획에 따르면 그의 미래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이제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후계자가 마침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그날 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을까요? 유라는 사격의 명사 그룹에게 미소 짓고 자랑스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 순간을 포착했고 그녀는 마치 그가 그곳, 그녀 옆에 있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듯 민준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연 회장을 헤매며 그가 아직 그리워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내 말 듣고 있어요. 유라의 목소리가 그의 공상을 깨뜨렸습니다. 물론이지. 그는 막연한 미소를 지으며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름 얘기하고 있었잖아. 이사벨라 기억나? 이미 정했잖아. 이사벨라, 완벽하지 않아?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완벽해. 그는 확신 없이 반복했지만 속으로는 그 이름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웨이터가 쟁반에 살짝 비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시 그의 마음은 과거로 여행했습니다. 서하라면 웨이터가 넘어지기 전에 일어났을 것이다. 자신의 무릎 냅킨으로 바닥을 닦았을 것이다. 그 남자를 당황하게 하지 않으려고 미소 지었을 것이다. 조용히 친절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을 것이다. 서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기억을 떨쳐내려 깊은 숨을 쉬었지만 그것은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그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설탕 없이 계피 한 꼬집만 넣어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회의 전에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고 그가 긴장했을 때 서류 가방에 메모를 넣어 주었고 그가 잊었을 때 그의 비서 생일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서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공백을 채워 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옆에서 유라는 단지 플래시가 타이트한 드레스와 임신 초기의 배를 가장 좋은 각도에서 포착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부 사항에 관심이 없었고 셔츠를 다려주겠다고 제안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그를 피곤한 남자로 보지 않았고 단지 전시할 트로피로만 보았습니다. 민주는 잔을 입술로 가져갔지만 샴페인 맛은 씁쓸했습니다. 거의 죄책감만큼이나. 서하는 그가 열쇠를 테이블에 놓는 방식만으로도 그가 긴장해서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도 그녀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언제 그를 혼자 두어야 하고 언제 그를 가까이 끌어당겨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언제 그가 침묵이 필요하고 언제 위로가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는 쓸모없어진 물건을 버리듯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가 양말을 어디에 두는지도 거의 모르는 여자 옆에 서서 그의 이름을 물려받을 딸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하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제공했던 조용한 다정함은 집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정말 멋진 엄마가 됐을 텐데 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후회를 떨쳐내려 얼굴을 쓸어 넘겼지만 그것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여자를 선택했고 진정으로 그를 조건 없이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음악이 바뀌고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어떤 승리도 비추지 않는 단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볼 줄 몰랐던 한 남자의 얼굴만을 비추는 위쪽 샹들리에의 반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서하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그녀를 필요로 했던 거야.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서하는 자신의 길을 걸었고 그녀의 사업은 점점 더 좋아졌으며 그녀는 점점 더 유명해지고 존경받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하는 국제적으로 표창받을 후보로 지명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의 성공의 메아리는 한때 경멸만 존재했던 곳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밤 중 하나, 태성그룹의 후원사 중 하나가 주최한 갈라 디너에서 민준의 가족은 자신들의 독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인 윤 여사는 루비레드 드레스를 입고 테이블 사이를 거닐며 마치 언젠가 서하가 버티는 데 도움을 주었던 제국의 여왕인 것처럼 손님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인 미니는 테이블 끝에 앉아 지루한 연설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현재 임신한 아내인 유라는 마치 트로피처럼 배와 반지를 과시하며 그녀의 새로운 생활 수준을 칭찬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단이 연회장을 가로질러 뒤쪽의 큰 화면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2025년을 바꾸는 여성들 상의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서아 씨입니다. 이미지가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옅은 색 블레이저를 입고 가벼운 미소를 띤 서아는 책 선반과 비즈니스 패널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시끄러웠던 연 회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속삭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았어. 민준 씨 전 부인이잖아. 그녀의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해외에서 모방되고 있대. 생각해봐. 그녀의 시어머니는 그녀가 아침 식사 테이블 차리는 것조차 못한다고 했었는데 윤 여사는 얼굴이 붉어졌고 웃으려고 했고 신경 쓰지 않는 척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화면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민희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손톱이 의자 팔걸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유라는 무관심한 척했지만 잔 위에 떨리는 손이 그녀의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의 손님 중 한 명, 날카로운 혀로 유명한 영향력 있는 은행가가 그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들 했던 거 기억나네. 이제는 시장을 형성하고 장관들과 테이블에 앉아 있잖아. 정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군. 그 말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윤 여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냅킨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는 수치심에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서아의 소박한 드레스를 가리키며 할인 매장 옷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전체 컬렉션에서 서아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옆에서 조용히 있던 민주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가족이 되돌아온 경멸의 쓴맛을 마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명도 스캔들도 아닌 영광으로 서아는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너무 높이 올라가서 이제 그들은 눈으로도 그녀를 거의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서아의 삶은 상과 중요한 강연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민주는 항상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또 다른 행사가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단호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무대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새로운 길 재단의 최신 파트너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 및 사회 재진입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아 씨입니다. 청중은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열정적으로, 다른 일부는 의례적으로. 하지만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이름은 연 회장 한가운데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 그리고 박수 소리는 민준의 귀를 채우는 커지는 윙윙거리는 소리에 묻혔습니다. 그의 옆에서 유라는 언제나처럼 산만하게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불신과 현기증이 뒤섞인 채 천천히 올라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단호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무대를 걸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 조용한 자신감을 뿜어냈습니다. 존재감을 강요했습니다. 우아한 디자인의 검은 드레스는 절제와 세련미로 그녀의 곡선을 감쌌습니다. 낮은 쪽으로 묶은 머리는 섬세한 귀걸이 한 쌍과 더 이상 상처가 아닌 힘만을 담고 있는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 없이 서두르지 않고 연 회장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순간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아는 민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나 고통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온하고 성숙한 나는 너 없이 살아남았어 라고 말하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민준은 목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잔을 너무 세게 쥐어 유리가 손가락 사이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마치 그의 온몸이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경고하려는 듯이. 서아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얼마 전 저 역시 길을 잃고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사랑하고 돌보고 건설하고 그러다 쓸모없어진 것처럼 버려지는 수많은 여성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쓸모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결과와 존엄성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힘이라는 것을요. 연 회장은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단검처럼 민준에게 박혔습니다. 그녀는 가련한 생존자로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더로, 기업가로, 상징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아는 이제 그가 항상 그녀가 될 수 없다고 부정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외의 누군가, 유라는 그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팔을 툭 쳤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가 박수갈채에 감사하며 무대에서 내려오고 열정적으로 다가오는 기업가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이는 동안 넋을 잃고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보았습니다. 다른 파티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 흠잡을 데 없는 정장과 인상적인 존재감을 가진 더 나이 든 남자가 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너십, 평등이었습니다. 민주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서아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었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는 마치 그 장면에서 도망치는 것이 방금 본 것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는 이제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했던 여자는 이제 기립박수를 받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지 거의 30분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은 의례적인 감사 인사, 셀카, 그리고 마지막 건배 사이에서 천천히 로비를 통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한 젊은 여성 기업가와 대화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미묘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그녀를 훑고 지나갔던, 항상 무언가 일어나기 직전에 느꼈던 바로 그 느낌. 그리고 그때 돌아보기도 전에 그녀는 알았습니다. 민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아. 그가 억제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입에 무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평온하게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단지 성숙함만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퉁명스럽지만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밤이에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에서 감정적인 틈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습니다. 그가 한때 통제했던 여자의 거울은 이제 어떤 조작에도 불투명했고 그것이 그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우리 잠깐만 따로 얘기할 수 있을까? 그가 약하고 거의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탁했습니다. 서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서는 이미 문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몇 분 안에 올 것이었습니다. 빨리 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쉬고 주위를 둘러본 후 마치 깨진 유리 위를 걷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달라졌네. 그가 시작했습니다. 내 말은 좋아 보여. 성공 뭐 그런 거겠지. 놀란 척할 필요 없어요, 민준 씨. 그녀가 우아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태성그룹 파티에서 날 본 날부터 내 모든 발걸음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날 밤 당신의 시선은 당신의 입이 숨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리쳤어요.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여기까지 왔어? 어떻게 모든 걸 그렇게 재건했어? 서아는 그의 눈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서 날 쫓아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게 의존한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은 날 해방시켜줬어요. 그날은 내 인생 최악의 날이었지만 또한 나의 재탄생이기도 했어요.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가 그녀를 무대에서 본 이후로 목에 걸려있던 질문을 쏘아붙였습니다. 그 기업가 너희 둘 사귀는 거야? 서아는 대답하기 전에 서두르지 않고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결코 그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대한 것, 당신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누군가 나를 부양하는지 그렇게 알고 싶어? 사실은 항상 당신이 나를 필요로 했고 결코 깨닫지 못했던 건데 그 말은 칼처럼 박혔습니다. 민주는 눈을 내리깔았지만 그녀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이름도 가치도 재능도 없고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잘 봐요.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은 그 어떤 후계자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었어요. 그녀는 그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랑, 충성, 가정을 줬어요. 그리고 당신은 비옥한 자궁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죠. 그는 눈을 감고 그 말을 산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틀렸어, 서아. 그가 진심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넌 모든 것이었고 난 너무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어. 이제 너무 늦었지, 그렇지?
서아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지만 그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변하기에 늦은 건 아니에요, 민준 씨. 하지만 우리에게는 늦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날 잃었을 때 바로 나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준 씨. 그녀는 돌아섰고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기 위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배운 사람의 단호함으로 출구까지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그를 축하해야 할 행사의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의 가장 큰 실패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유리문을 통과하고 검은 차에 타고 운전기사에게 존중받으며 맞이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는 여자처럼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민준은 후회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지나가는 종류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종류의 후회 서아가 행사, 문을 향해 홀로 걸어가 민준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우려 했던 모든 과거를 뒤로 한 그날 밤 이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언론은 그녀를 아는 것을 넘어 존경했습니다. 보도들은 그녀의 여정을 영화에 나올 법한 영감을 주는 전환점으로 조명했고 그녀의 이름은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심지어 그녀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직 그녀의 운명에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리스본에서 열리는 사회혁신 컨퍼런스 초청이었습니다. 네, 서아는 주요 연사 중 한 명이었고 발표가 끝난 후 예리한 시선과 눈에 띄지 않는 네이비 넥타이를 맨 우아한 남자가 그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고통을 영향력으로 전환시킨 방식이 훌륭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는 강태하였습니다. 기술 분야의 백만장자, 유럽에서 가장 유망한 스타트업 중 하나의 창립자이자 국제투자그룹의 상속자였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그를 즉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부자들의 세계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실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그를 가장 매료시킨 것이었을 겁니다. 그날 밤 그들 사이의 대화는 3시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 초대가 이어졌습니다. 리스본에서의 커피, 바르셀로나에서의 저녁 식사, 오슬로 컨퍼런스에서 사회적 대의를 논하는 주말, 그리고 깨닫지 못한 채 서아는 돈이 아니라 마치 그녀가 방 안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태하는 그녀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그녀의 빛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응했고 무엇보다도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계는 언론의 예리한 시선 아래 성장했지만 그들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서아는 연애 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은 모든 표지를 장식한 사진들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서아와 강태하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토스카나의 개인 와이너리에서 단 50명의 하객만 초대한 채 열렸습니다. 서아는 그녀 자신이 해외에서 패션을 공부하도록 후원했던 젊은 브라질 디자이너가 만든 깨끗한 라인과 등이 파인 미니멀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화이트 골드로 조각되었고 평등하게라는 단어가 조용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불균형 없이 처음으로 네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한 포도밭과 조심스러운 박수 속에서 해질녘의 그 재단에서 서아는 태아를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사랑했지만 이번에는 온전한 여자로서. 그리고 민준, 그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 비디오, 진짜 미소. 그는 그녀를 존경하고 그녀를 축하하는 남자와 팔짱을 낀 서아를 보았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눈 아래에서 자신이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한 번에 깨달았습니다. 서아는 단지 이긴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결말과 다른 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썼다는 것을. 시상식의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사회혁신 정상회의의 홀은 완전히 만석이었습니다. 국가 원수, 다국적 기업의 CEO, 전 세계의 자선가, 그리고 주요 통신사의 기자들이 정밀하게 정렬된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경외감, 기대감, 그리고 역사가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아는 차분한 발걸음으로 파란색 카펫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는 자라나는 배의 곡선을 가볍게 그리는
유려한 흰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우아한 쪽으로 묶고 부드러운 화장을 하고 어떤 인공 조명도 흉내낼 수 없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조용하고 우아한 태아가 마치 그녀가 그의 가장 큰 트로피인 것처럼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상처럼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사랑으로 그녀를 동반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사회자가 열정이 가득한 프랑스 억양으로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사회 변화상을 기업가이자 오로라, 재단의 창립자인 서아 두아르테 씨에게 수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홀은 박수갈채로 터져 나왔고 그 순간 바다 건너 춥고 조용한 저택의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윤 여사, 민희, 그리고 민주는 나란히 앉아 생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오직 박수 소리, 동시통역 소리, 그리고 조여오는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한때 거만했던 윤 여사는 손수건을 입술에 대고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 성의 없다는 것, 행동 거지를 모른다는 것으로 비웃었던 젊은 여성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거기에 서서 세 가지 언어로 세계 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랄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트로피를 손에 들었지만 말하기 전에 손가락을 배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처럼 원망 없이 하지만 권위 있게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충분하지 않고 이름도 가치도 목적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락의 바닥에서 여성의 힘은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다시 태어나기로 결정하는지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서 자라는 이 아이와 사랑받기 위해 침묵해야 한다고 아직도 믿는 수천 명의 소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작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공간에 맞추기 위해 다시는 몸을 굽히지 마세요. 더 많은 기립박수, 길고 감동적인 텔레비전 화면에서 서아는 미소 지었고 권위자들, 예술가들, 그리고 그녀를 보고 우는 여성들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메데이로스 저택의 거실에서 침묵은 잔인했습니다. 윤 여사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 쟤랑 얘기 좀 해야겠어. 그때 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서 들을 말은 아무것도 없어. 조용히 앉아있던 민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서아가 더 이상 전 부인이 아니라 아이콘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이미 거리감으로 극복되었을 때 아이콘에게 사과를 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서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굴욕시켰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수보다 더 아팠습니다. 서아는 몇 가지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몇몇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은 듯 나무잎이 공중에서 춤추는 그런 가을 오후였습니다. 서아는 섬세하고 세련된 베이지색 숄로 몸을 감싸고 머리는 느슨한 쪽으로 묶고 선글라스 뒤에 눈을 숨긴 채 서울의 우아한 공원 가로수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걸음은 조용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태아는 몇 미터 앞에서 그녀가 구상한 재단의 새로운 공간의 건축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녀, 인생에서 가장 개인적인 프로젝트인 미혼모를 위한 새로운 보호센터가 건설될 지역을 보기 위해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바로 그 평화와 재건의 현장에서 운명은 길을 엇갈리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는 길 건너편에서 방금 상업회의를 마친 카페에서 서둘러 나오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지쳐 보였고 젊음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정장을 입었지만 이전의 빛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들었을 때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멈췄습니다. 주위의 세상이 느려졌습니다. 서아, 민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부드럽게 배를 어루만지고 얼굴은 차분하고 빛나고 마침내 자기 안에서 집을 찾은 사람의 평온함이 눈에 서려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그는 길을 건넜습니다. 서아,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떨림도 분노도 고통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뒤에 남겨진 누군가의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걷는 것을 멈추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미소 지어야 할지,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그저 무릎을 꿇어야 할지 모른 채 다가왔습니다. 난 전혀 몰랐어. 알아요. 그리고 나도 태아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사랑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의 이름을 언급하자 민주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행복해. 그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서아는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한 기억도 없는 검사에 뭔가 잘못된 게 있었나 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발의 미소가 아니라 부드러움 충만함의 미소였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난 그저 그가 시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매일 당신을 생각하고 후회한다고 말하고 싶었어. 서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은 잠시 그의 눈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가르쳐준 남자를 보았습니다. 후회는 외로운 곳이에요, 민준 씨. 그리고 당신은 이제 거기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거예요. 그녀가 원망 없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마워요. 당신이 날 떠나지 않았다면 난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테니까. 그녀 뒤에서 태아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얽었습니다. 다른 손을 그녀의 배 위에 얹고 마치 온 우주를 보호하듯 그녀의 관자놀이에 키스했습니다. 여기 괜찮아! 그가 민준과 서아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장을 마무리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준 씨. 그리고 그것으로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주차된 차까지 태아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에, 그들 앞에 세상이 약속처럼 열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거기에 서서 외로움을 삼키며 잃어버린 것의 쓴맛을 느끼며 그는 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거기 서서 그는 그 아기, 그 여자, 그 미래가 결코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아가 이제 품고 있는 사랑은 되돌아가기에는 너무나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속되었고 파티와 행사에는 항상 그녀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자선 칵테일 파티장은 부드러운 목소리, 프랑스 샴페인 그리고 연습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이 행사는 서아 두아르테가 이끄는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주요 투자자와 귀빈들만을 위한 제한된 행사였습니다. 제네바에서의 국제 시상식 이후 첫 공식 석상이었고 출산 후 처음이었습니다. 태아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세심하게 그녀를 동반했습니다. 그의 손은 말없이 나는 여기 있고 항상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등에 부드럽게 얹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우아하고 현대적인 옅은 색의 정장을 입고 머리는 낮은 쪽으로 묶고 막 평화를 찾은 여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고정된 시선이 있었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바로잡으려는 시선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연회장 입구 근처에 서서 손가락이 하얗게 될 정도로 금색 클러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미묘한 화장과 잘 고른 드레스도 그녀의 긴장감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기회가 생긴다면 무슨 말을 할지 며칠 동안 연습했고 이제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녀는 서아가 투자자들에게 미소 짓고 헌정사를 적은 책에 서명하고 칭찬을 받고 상원의원과 예술가들과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짧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연회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를 한때 거만한 여주인이 아니라 한때 서에게 가장 먼저 등을 돌렸던 여자로 알아보는 시선들 사이로 그녀는 그녀 앞에 멈췄습니다. 서아는 중립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1초의 침묵,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아, 윤 여사가 낮고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와야 했어.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당신을 대했던 방식, 내가 썼던 말들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해야 했어. 나는 눈이 멀었고 잔인했어. 그리고 오늘 나는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됐어. 서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 회장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그 작은 긴장의 거품 속에서는 오직 두 여자의 시선만이 존재했습니다. 윤 여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바꿨어, 서아.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은 나를 바꿨어. 그리고 나는 정말 미안해. 서아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지만 애정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호함의 미소였습니다. 이미 자신을 용서했고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들어야 할 사람에게만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윤 여사님, 오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침묵 속에서 견뎌야 했던 것을 바꾸지 못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원망을 품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인생이 제게 2배로 돌려줬으니까요. 윤 여사는 굴욕감을 삼키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나한테, 우리한테. 서한은 옆으로 섬세한 한 걸음을 옮겨 대화가 끝났음을 눈으로 신호했습니다. 우아하고 흔들림 없이 자세를 잃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한때 잔인하게 닫혔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건 윤 여사님 이미 이뤘어요. 나머지는 과거에 남겨뒀고요. 태아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 괜찮냐? 그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서한은 애정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대답했습니다. 나 괜찮아요. 마치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윤 여사는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웃음과 결코 얻지 못한 미소들 사이에서 한때 고귀하다고 믿었던 사과는 이제 쓸모없게 들렸습니다. 서한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때때로 누군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해는 천천히 떠오르며 하늘을 황금빛과 구릿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침의 부드러운 바람이 내륙의 올리브밭 위에 걸쳐진 미니멀한 건축 양식의 집, 열린 베란다를 가로질렀습니다. 서한은 밝은 나무로 된 흔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이 나는 커피가 옆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멀리, 이제 다른 여자에게 속한 것처럼 보이는 기억들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때 그랬지만 더 이상은 아닌 여자, 새들의 평화로운 소리와 젖은 흙의 부드러운 향기에 둘러싸여 서한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집안에는 아기가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생명이 그녀 안에서 잉태되었고 그녀만이 엄마가 될 수 없다고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을 뿐만 아니라 축하해주는 남자 강태아와 결혼한 서한은 자신을 낮출 필요 없이 사랑을 재발견했습니다. 그와 함께는 두려움도, 숨겨진 계약도, 금반지 아래 숨겨진 요구도 없었습니다. 태아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강하고 회복력 있고 자유롭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사교계 칼럼을 감동시키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친밀하고 진실하고 진정성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나무들 사이에 소박한 나무 재단, 해질녘에 속삭이는 서약, 그리고 단 하나의 확신. 그들은 사랑과 자유를 위해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서한은 작은 상자 속에 오래된 편지들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재건 과정 동안 그녀가 자신에게 쓴 메모들이었습니다. 힘, 용기, 재시작의 말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언젠가 너는 너 자신의 답이 될 것이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답이 되었습니다. 한편 바다 건너편에서 민주는 사무실 책상 위 태블릿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잡지의 표지 이미지와 함께 알림이 떴습니다. 세오아 두아르테, 목적으로 여성 기업가 정신을 혁신한 여성. 사진에서 서한은 아들을 품에 안고 태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노는 것을 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유라와의 결혼은 외양으로 유지되는 메마른 들판이었습니다. 이제 표지 위에 서아의 모든 미소, 신문과 소셜미디어에 실린 모든 새로운 성취는 그가 가졌고 경멸했던 것에 대한 잔인한 상기였습니다. 그가 가치가 없다고 말했던 서한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가 쓸모없다고 불렀던 그녀는 이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가 쫓아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이해했습니다. 너무 늦게 위대하게 태어나지 않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먼저 천조각으로 부서진 다음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크게 자신을 재건합니다. 때때로 끝처럼 보이는 것이 당신의 가장 큰 전환점의 시작일 뿐입니다. 누가 당신을 굴욕시켰든 거부했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고통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서한은 추락을 추진력으로 바꿨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가치는 당신을 떠난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서아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